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한국이 압살한 분야가 있습니다. 뭔지 알아보기 전에 무식과 억지의 환상의 콜라보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구독자님들, 포켓몬스터라고 아시죠? 1990년대 처음 시리즈가 시작한 이후 엄청난 매니아층을 형성하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규모의 팬을 유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중국이 짝퉁 포켓몬스터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중국산 포켓트레이너 DX는 그래픽만 도용한 게 아니라 사운드 리소스, 피카츄, 파이리 같은 고유 대명사도 그대로 사용했죠. 자세히 봐도 짝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는데 심지어 원조 포켓몬 게임보다 퀄리티가 좋아서 출시 3일 만에 한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기 1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월 초에는 매출 30위를 찍기까지 했죠. 이 포켓 트레이너 DX는 당연히 한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게임입니다. 한국에서 반짝 인기가 있었어도 포켓몬 매니아들이 진퉁 게임인 줄 알고 어플을 설치한 거고, 설령 짝퉁이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포켓몬 게임이 나왔는데 당연히 다운받아서 한번 써보고 싶겠죠. 그런데 일본에서 이 짝퉁 게임 출시 소식이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야후재팬에 게재된 기사도 제대로 안 읽고 무조건 한국을 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한 미국 변호사라는 놈은 한국이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국제조약을 어겼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벙 쪘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안 했고 심지어 속아서 저 게임을 다운받았을 뿐인데 뜬금없이 욕을 먹고 있으니 화도 안 났죠. 1차적으로 일본 애들이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게 잘못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중국이 짝퉁 게임을 출시하면서 한국어 버전을 만들었고 그걸 일본 언론이 그대로 캡처해 기사에 게재하며 문제가 된 겁니다. 기사 속 그림에는 한국어가 들어가 있으니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안쓰러운 일본인들은 당연히 이 게임이 한국산 짝퉁인 줄 안 거죠. 포켓몬스터는 포켓몬이라는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닌텐도, 게임프리크, 프리처스가 공동 출자한 회사죠. 당연히 일본 기업입니다. 2016년 포켓몬스터 모바일 앱 게임으로 포켓몬고가 탄생했습니다. 미국의 게임 제작사인 나이언틱이 개발해 수익 중 30%를 가져갔고 포켓몬 컴퍼니 30%, 닌텐도 10% 등 수익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번에 중국 게임 회사가 론칭한 짝퉁 게임에 한국어가 쓰여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애들은 역시 한국은 표절대국이라며 중국 대신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수 일본 언론들은 기사 제목도 교묘하게 작성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포켓몬 게임 등등으로 제목을 내 아무것도 모르는 일본 애들을 선동한 겁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둘이 팀플하네, 날조의 나라 일본, 표절의 나라 중국, 바보들의 합창, 환장의 콜라보 등 조롱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최근 한국산 게임이 일본을 압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넥슨은 한국 게임업체 최초로 기업가치 30조 원을 넘어선 30조 583원을 기록하며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 상장기업 중 50위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5월 20조 원을 돌파하고 나서 불과 7개월 만에 1.5배로 불어난 겁니다. 넥슨은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 게임사 중 88조 원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닌텐도, 코나미 다음으로 큰 시가총액을 기록했습니다. 넥슨이 하드웨어 제조를 겸하는 닌텐도를 제외한 모든 게임 업체들 위로 올라선 겁니다. 요즘 한국 게임은 코로나에서도 한국 문화를 멱살잡아 끌고 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월 1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문화 수출에서 게임이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11개 장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는데 게임은 반대로 11.9%나 상승해 57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된 겁니다. 게임 수출액도 전년보다 10% 증가한 3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7.4%에 달하는 규모죠. 한국 게임은 대만도 장악했습니다. 1월 3일 기준 대만 구글 플레이 상위 10개 안에 든 게임 중 4개가 한국산입니다. 1위는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오리진, 2위 NC소프트 리니지 M, 웹젠의 뮤 아크엔젤이 5위를 차지했고 넷마블의 마구마구 2020 모바일이 6위에 올랐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가디언 테일즈는 15위에 올랐습니다. 대만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오리진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 역시 국내 게임 업체인 파워게임즈가 만든 킹덤, 전쟁의 불씨였죠. 구글 플레이와 비슷하게 앱스토어에서도 한국산 게임 4종이 상위 10위에 기록됐습니다. 이를 두고 대만이 중국과 같은 문화권임을 고려하면 시장 테스트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전 세계 1위 게임 시장인 중국에 진출하기 앞서 대만에서 모의고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거죠. 중국은 2017년 초부터 외자 판호, 즉 게임 허가증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중국 대신 대만을 공략했습니다. NC소프트는 2017년 12월 리니지 M을 대만에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2개월 연속 매출 1위를 달성하면서 대만의 말뚝을 받게 됐죠. 최근 중국이 다시 외자 판호를 발급하면서 한국산 게임이 중국까지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은 시장이 다르지만 문화와 언어가 비슷하니 이미 대만에서 흥행성을 검증한 거라는 거죠. 중국은 그동안 판호를 내지 않아 한국산 게임이 중국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같은 중국 인터넷 서비스 전문 업체가 이름만 바꿔 자기들이 개발했다는 식으로 포장해 대신 중국에 팔아먹었죠. 중국이 앞으로 판호 발급을 재개하면서 한국산 게임도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한국 게임은 재미가 없다, 한국 게임은 사행성이 너무 강하다, 공장형 노가다 현질 게임만 찍어낸다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확실히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분통 터지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수출을 막아놓고 지네들은 3년 동안 한국에서 신나게 해먹었다는 점입니다. 작년 말 한 언론은 중국 시청각 디지털 출판협회 게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중국산 게임의 주요 수입국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중국 모바일 게임 전체 수출액의 8.8%를 한국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중국산 게임 수입국 중 3위에 해당했습니다. 1위 미국 27.5%, 2위 일본 23.9% 다음으로 높은 수입액을 기록한 겁니다. 이 언론은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 30개 중 7개가 중국산 게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작년에만 중국은 한국에서 중국산 게임을 수출하며 2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중국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 30위 중 유일하게 넥슨의 카트라이더만 23위에 머물렀습니다. 당연한 게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산 모바일 게임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 사드 보복으로 자국 내 한국의 게임이 유입되는 걸 막은 거죠. 중국이 최근 들어 수입 규제를 해제했지만 3년 사이 얍삽하게 자국산 게임은 한국 시장에 풀어놨습니다. 3년 동안 한국 시장에 풀린 중국의 모바일 게임은 200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작년 연말에나 중국의 판호를 겨우 하나 받아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한 업체, 험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만이 유통허가를 받아 중국에 출시된 겁니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이 한국 게임의 유입을 막자 한국산 게임의 글로벌 경쟁력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게임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20년 기준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2018년에 4위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본전도 못 건진 셈입니다. 더 점유율을 높여가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점유율이 떨어진 거죠. 당연히 한국인들은 분개했습니다. 일본에만 눈눈이 적용하지 말고 중국에게도 적용하자, 중국 게임 좀 하지 마라, 상호주의 적용하자 등 열받는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더 열받는 점은 중국이 국내 대형 게임 업체의 인기 게임은 유통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서머너즈 워만 유통을 허가하면서 간을 보고 있는 거죠. 네티즌들은 이번에 중국이 판호 발급을 재개한 게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이 3년 만에 처음으로 판호를 발급했다고 해서 한한령을 완전히 해제한 거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더 강한 항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양후 장관은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이 사안을 별도로 요청했고 WTO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관련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 보복으로 한한령을 내렸습니다. 2017년 들어오면서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한국 작품을 차단하고 한국으로의 관광을 20% 이하로 제한하며 한국산 화장품, 공기청정기, 기대 등의 공산품 수입을 금지하고 김치, 삼계탕 등 한국 특산식품의 검역을 강화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한국 혐오 정서를 조성했죠. 그러면서도 김치는 중국 거라며 날조하는 모순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WTO 제소도 고려했지만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발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소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정부는 북핵 해결에는 여전히 중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소에 부정적입니다. 요즘 들어 한중일 갈등이 2017년보다도 훨씬 더 격화됐습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인들 사이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주변국 운이 지지리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865년 4월 13일 에이브리엄 링컨 미국 대통령은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됩니다. 당시 미국에서 유통되는 미국 달러의 무려 3분의 1이 위조 지폐라는 것입니다. 이에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재무부 산하의 Secret Service Division 비밀 경호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립 초기에는 위조 지폐의 단속을 주요 업무로 다뤘고 국가 주요 정보 수집 등 미국 역사상 첫 정보기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1901년 9월 6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아나키스트 레온 촐구트에게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버펄로의 미국 박람회장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지방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는데 맥킨리 대통령을 저격한 범인이 바로 1m 거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적인 대통령 경호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미국 의회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연방정부 소속의 수사기관인 비밀경호국에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 경호기구를 신설하는 대신 재무부 산하인 비밀경호국에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호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경호원이 따라다닐 정도였고 주변 빌딩에 숨은 스나이퍼를 찾아내는 전문성이 전혀 없었죠. 결국 1963년 11월 22일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은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포드 자동차가 만든 링컨 컨티넨탈 차를 타고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2시 30분경 딜리 플라자를 지나던 케네디 대통령의 차량에 보관창고 건물 6층에서 오스월드라는 남성이 총 3발을 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대통령 경호 수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호국은 막강한 파워를 부여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미국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일이라면 그 어떠한 기관도 통제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는데요. 지역 경찰은 물론이고 FBI, CIA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군마저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산도 엄청납니다. 미 국토안보부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비밀 경호국의 당시 1년 예산은 2조 원을 넘어섰고 현재 3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개개인이 모두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원들은 구속영장 없이 바로 체포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총기와 무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3,200명의 특수요원과 1,300명의 제복근무요원, 2,000명의 기타 기술 및 전문가로 총 6,500명으로 구성됐는데요. 현재는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경호기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일반적인 선진국들에서는 경찰 특공대 등에서 차출해 대통령 경호실을 꾸리고 있는데 미국의 비밀 경호국의 경우 아예 기동 타격대격 조직인 CAT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원 선발 과정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21세 이상 37세 이하여만 하며 운전면허증 소지는 물론이고 양쪽 시력이 모두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멀리 숨어져 있는 테러범을 매의 눈으로 잡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4년제 대학 졸업장 그리고 학점이 평균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지원 자격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기초체력 테스트, 신원조사, 거짓말 탐지기 검사, 서류 면접까지 통과하려면 혹독한 지옥 훈련을 받게 됩니다. CITP라 불리는 범죄수사훈련과 특수요원의 트레이닝 코스로 총 27주나 걸리는데 여기서 모두 최우수 성적으로 통과해야만 비밀 경호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비밀 경호국 요원으로 정식 발탁돼도 월간 합숙훈련과 사격훈련, 재합수율 등 실전 훈련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쳐야 진짜 비밀 경호국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체력만 좋고 싸움을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최상위급으로 잘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엄청난 스펙과 운동신경, 누구보다 뛰어난 두뇌를 겸비하고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여러 나라 언어 구사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원들 중 60%는 석사학위 출신, 20%는 박사학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을 뚫고 요원이 된다 하더라도 처음 몇 년 동안은 위조 화폐 관련 업무만 맡게 됩니다. 5년 이상 위조 지폐 관련 근무를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대통령 보호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또 한 차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과하더라도 또 몇 년 동안 지옥 훈련을 연상케 하는 훈련을 거치고 난 뒤에야 실전에 투입되죠. 블룸버그 통신은 비밀 경호국 요원이 되는 것이 어느 유명 로펌보다 어렵고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 입학하는 것보다 더 경쟁이 치열하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일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가운데 취임식 내내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아시아계 보디가드의 정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조. 미국인들과 미국 언론들은 그를 완벽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MBC 뉴스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2명의 조가 있었다. 조 바이든과 데이비드 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경호를 맡은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데이비드 조의 사진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퍼졌다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과 데이비드 조, 2명의 이름에서 조가 같은 발음이다 보니 일부 미국 네티즌들은 조 바이든의 친척 데이비드 조, 또 다른 미국인은 조 바이든의 수석 가드 데이비드 조, 조씨 가족이 백악관을 점령한다 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한국계인 데이비드 조의 경호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도 경호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경호팀 넘버 2에 오른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수여하는 우수 공무원을 위한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비밀 경호국 요원 동료들은 그를 평가가 훌륭한 완벽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조는 비밀 경호국에서 백악관 일대 보안 계획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은 경호 총책임자입니다. 비밀 경호국 넘버 1이 된 것이죠. 유명 영화 감독 필립 엉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가 아침에 본 장면은 너무 좋았다. 특히 아시아인 비밀 경호국 요원 데이비드 조, 그에 대한 액션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이 올까 말했고,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일본 신문 라프 신포는 한국계 요원이 미국 대통령의 경호 총책임을 맡았다. 한국인인 데이비드 조는 대통령의 모든 경호를 담당하는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 특별 요원이다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데이비드 조는 완벽주의 감독관이다 극찬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한국인들의 영향력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 총책임자 데이비드 조에 이어서 취임식에서 한복을 입고 참석해 화제가 됐던 한국계 여성 연방 하원의원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뉴저지주 3지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39지구의 영캠, 캘리포니아주 48지구의 미셸 박스틸까지 총 5명의 한국계 의원이 후보로 나왔는데 그중 4명이 당선됐습니다. 불과 2년 전 한국인 연방의원 앤디 김 1명이 당선되자 난리였는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